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일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혼자서 견뎌낸 마음까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를 부드럽게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 중세의 밤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 당신을 위해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2세기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센 강이 흐르는 그 오래된 도시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친 철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던 소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촛불처럼 고요하게 타올랐고 편지처럼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아요. 눈을 감고 12세기의 파리를 상상해 보세요. 12세기 초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아직 완성되기 전 센 강변에는 작은 수도원과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돌을 깎아 만든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오갔고, 좁은 골목에는 양피지를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이름의 남자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시 38의 나이로 이미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벨라르는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 이론을 시처럼 풀어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노래처럼 전했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때로는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날 봄,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파리의 한 귀족 집안에서 온 부탁이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참사회원이었던 피베르라는 사제가 아벨라르를 찾아왔어요. 그는 조카 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조카는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라틴어도 제법 읽고 그리스어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정식 교육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벨라르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시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여성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벨라르는 돈도 필요했고 피베르의 집에 기숙하며 지낼 수 있다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엘로이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당시 17살이었어요. 그녀는 파리의 작은 저택에서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피베르의 보호 아래 자란 그녀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어요. 당시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라틴어 고전들을 몰래 읽었고
오비디우스의 시를 외우고 키케로의 연설을 필사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을 켜놓고 책장을 넘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삼촌 피베르는 그런 조카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좋은 혼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벨라르를 선택했어요. 유럽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다면 조카가 언젠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 전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탈리아에서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러 온다니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기다렸어요. 아벨라르가 피베르의 집에 도착한 것은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봄바람이 불어왔고 골목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벽에는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작은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양피지와 기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척 또렷했어요. 아벨라르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인 소녀였어요. 하지만 엘로이즈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벨라르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나요? 엘로이즈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키케로의 의무론과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읽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시도 좋아해요. 아벨라르는 놀랐어요. 그 책들은 대학생들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니까요. 라틴어는 누가 가르쳤나요? 스스로 배웠습니다. 수도원에서 빌린 책으로요. 그 순간 아벨라르는 이 소녀가 보통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첫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벨라르는 명제와 3단 문법을 설명했고 엘로이즈는 빠르게 이해했어요. 그녀는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스승의 말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모든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아벨라르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군요. 그것을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논쟁했고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섰어요. 그들은 철학에 대해, 신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가 자신의 어떤 제자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로이즈도 변화를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밤이 되면 그가 했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는 두려웠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그들 사이에 공기가 변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아벨라르가 일어서려 할 때 엘로이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플라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아벨라르는 멈칫했어요. 플라톤은 사랑을 영혼의 상승이라고 했지요.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아벨라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센 강이 흐르고 있었고 파리의 지붕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엘로이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요. 그 순간 아벨라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자신은 철학자였고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로이즈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세상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로이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촛불을 켜놓고 오비디우스의 사랑시를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이 스쳤고 어느 날은 눈이 오래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아벨라르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엘로이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벨라르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엘로이즈,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아벨라르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고 파리의 밤은 고요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아벨라르는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학자로서 독신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특히 그처럼 유명한 사람이 제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터였습니다. 엘로이즈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사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만났어요. 삼촌 피베르가 성당 업무로 집을 비운 날이면 엘로이즈의 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벨라르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고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철학에 대해, 때로는 미래에 대해, 때로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져요. 엘로이즈가 속삭였어요. 아벨라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요.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벨라르의 강의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철학자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피베르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카딸이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자주 창가에서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마 했어요. 아벨라르는 존경받는 학자였고 엘로이즈는 아직 어린 소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엘로이즈가 아팠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엘로이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벨라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명성도, 그녀의 미래도, 그들의 사랑도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아벨라르는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엘로이즈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벨라르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결혼해요. 엘로이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결혼하면 선생님의 모든 것이 끝나요. 학자로서의 길도 명성도 모두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가 어딘가로 가서 아이를 낳을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벨라르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과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엘로이즈는 브르타뉴에 있는 아벨라르 누이에게 가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뒤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하기로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피베르가 진실을 알아채면서 무너졌습니다. 피베르는 엘로이즈의 방에서 아벨라르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 브르타뉴로 떠나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학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던 그 남자가 조카 딸을 유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그는 엘로이즈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아벨라르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로이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대답해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피베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자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네 스승이었어.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엘로이즈의 눈빛이 빛났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피베르는 그녀를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아벨라르를 찾아갔어요. 피베르가 아벨라르를 찾아오기 전에 아벨라르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밤중 그는 엘로이즈의 창문 아래로 갔어요. 창문을 두드렸고 엘로이즈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파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은 말을 타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센 강을 건너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등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브르타뉴요. 내 누이가 있는 곳이에요. 며칠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브르타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벨라르의 누이 드니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엘로이즈를 자신의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후 엘로이즈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스트롤라베라고 지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도구의 이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다시 청혼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당신과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하지만 엘로이즈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안 돼요. 결혼하면 선생님은 더 이상 학자로 살 수 없어요. 파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강의도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비밀 결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벨라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 엘로이즈는 그럼 우리 결혼해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우리 둘만 아는 결혼이요. 그래야 선생님의 명성을 지킬 수 있어요. 아벨라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작은 성당에서 새벽 미사 전에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증인은 단 2명뿐이었고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엘로이즈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벨라르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은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약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피베르는 조카딸이 브르타뉴로 도망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벨라르는 여전히 결혼을 부인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엘로이즈를 제자로만 대했고 결혼 사실을 숨겼어요. 피베르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그저 숨겨진 아내로 살아가고 아벨라르는 여전히 명성을 누리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피베르는 돈을 주고 남자 몇 명을 고용했어요. 그들은 아벨라르의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참혹했어요. 아벨라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입자들은 그를 붙잡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그를 거세했습니다. 새벽녘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벨라르는 피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파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철학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피베르의 복수라는 것이 곧 알려졌고 그중 일부는 잡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벨라르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거세된 남자는 완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아벨라르는 자신의 몸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엘로이즈가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벨라르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몇 주 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 없소.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신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지식을 자랑했고 육체의 욕망에 빠졌었지. 이제 속죄해야 해.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로이즈에게도 같은 길을 요구했어요. 당신도 수도원에 들어가세요. 엘로이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럴 수 없소. 아벨라르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우리의 사랑은 죄였어. 신께서 우리를 벌하신 거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니에요. 엘로이즈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엘로이즈, 저는 수도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벨라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곁에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 말에 엘로이즈는 무너졌어요. 결국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르장테유의 수녀원으로 들어갔어요. 서원을 하는 날, 그녀는 검은 수녀복을 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벨라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벨라르도 생드니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강의는 할 수 없었지만 글을 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는 엘로이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빛이,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엘로이즈는 수녀원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젊은 수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경건한 수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벨라르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은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벨라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신학서를 집필하고 수도원을 옮겨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논쟁적인 사상으로 교회와 갈등을 빚었지만 그의 명성은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엘로이즈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쓴 편지 하나가 엘로이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편지는 아벨라르가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엘로이즈와의 사랑에 대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그리고 수도원에서의 삶에 대해 썼습니다. 엘로이즈는 촛불 아래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그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엘로이즈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녀는 오랫동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10년간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녀는 진실을 썼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녀가 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신께 기도할 때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냈어요.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차가웠어요. 그는 신학적인 조언을 했고
세속적인 사랑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종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엘로이즈는 그 편지를 읽고 분노했어요. 그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신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속죄하라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편지는 솔직했고 격정적이었어요. 아벨라르는 흔들렸습니다. 그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답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요. 당신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소. 신께서 우리를 갈라놓으셨다면 그것이 뜻이 있을 거요. 그렇게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그들은 편지로 대화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움과 사랑, 분노와 슬픔을 모두 글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벨라르는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당신의 편지는 내 유일한 위로요. 이곳은 춥고 고독하지만 당신의 글을 읽으면 따뜻해지요. 그들은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엘로이즈는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아벨라르는 그녀와의 논쟁을 즐겼습니다. 사랑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때로는 그렇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성만이 진리라고 믿었소. 하지만 당신은 내게 가르쳐 주었소. 사랑도 진리일 수 있다고요. 편지는 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비록 만날 수는 없었지만 종이 위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로이즈는 수녀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그녀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많은 수녀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아벨라르는 파라클레투스라는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곳을 엘로이즈의 수녀원에 기증했고 그녀는 그곳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다만 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편지는 조금씩 변했어요. 격정은 잔잔해졌고 그리움은 깊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슬퍼요. 엘로이즈가 썼어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는 영혼으로는 함께 있소. 아벨라르가 답했습니다. 1142년 봄, 아벨라르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클리니 수도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엘로이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엘로이즈에게 내 생이 끝나가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오. 파리의 밤, 촛불 아래 나눈 대화, 당신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소.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소.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아벨라르. 엘로이즈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그녀는 클리니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왔습니다. 아벨라르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유해를 파라클레투스 수도원으로 옮겨왔어요. 그를 수도원 성당에 묻고 그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그 후 20년, 엘로이즈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을 훌륭하게 이끌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아벨라르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녀는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1164년 5월 엘로이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63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아벨라르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수녀들은 엘로이즈의 요원대로 그녀를 아벨라르 곁에 묻었습니다. 무덤을 열었을 때 전설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벨라르의 유해가 팔을 벌렸고 엘로이즈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고요.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 되었다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요. 세월이 흘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수도원은 파괴되었고 많은 무덤들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무덤만은 보존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1817년 그들의 유해는 파리의 페르 라쉐즈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묘소가 만들어졌고 그곳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어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연인들은 그곳에 편지를 남기고 꽃을 놓아요.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처럼 자신들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바라며요. 오늘 밤 우리는 800년 전 파리의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한 철학자와 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비밀이었고 금지된 것이었으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어요. 엘로이즈는 평생 아벨라르를 사랑했고 아벨라르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어요. 편지를 통해, 기억을 통해, 그리움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함께 있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것, 만날 수 없어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는 것. 오늘 밤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그것도 사랑일 거예요. 멀리 있어도 오래 만나지 못해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로이즈와 아벨라르가 그랬던 것처럼요. 파리의 밤은 고요합니다. 페르라쉐즈 묘지의 고딕 묘소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히요. 오늘 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며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요. 좋은 밤 되세요.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이길 수 없지만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